학습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제시되는 질문에 OX로 답해 주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봅시다. 기업진단론 강의를 맡은 지한송 회계사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기업진단론 강의를 맡은 지는 이제 세 번째, 3년 차예요. 3년 차. 그리고 원래 제가 하던 주로 강의들은 다 CPA 강의들입니다. CPA랑 그 다음에 공기업, 재무관리 요쪽 강의를 하고 있고, 기업 진단론 이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게 이 종합학문이에요. 종합학문. 여러분들이 배웠던 경영학 배웠죠. 네, 경영학 배웠고, 그 다음에 회계 배우잖아요. 회계 배우고, 그 다음에 원가관리 회계도 배웠나요? 배우고, 최경민 회계사님이 가르치시다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시잖아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영할 때 배웠던 거, 회계 때 배웠던 거, 원가 때 배웠던 것이 기업 진단론 시험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들을 열심히 하셨으면 기업 진단론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점수 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배우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것들만 잘 공부를 하시면은 이 약간 노다지 이 과목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과목 중에 하나로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나 이런 과목들은, 경영학은 뭐 아니지만 회계나 이런 과목들은 처음에는 되게 어렵지만 나중에 일정 수준이 되면은 계단식으로 실력이 향상하거든요. 근데 이 기업진단론이라는 과목은 회계가 나오긴 나오지만 되게 일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경영학도 나오긴 나오지만 되게 일부분 나오고, 원가도 일부분 나오고, 그래서 그 일부분 나오는 그 내용의 깊이는 그렇게 깊지는 않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계단식이 아니라 꾸준히 상승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진단론의 시험 점수가 예를 들어서 4, 50점이다.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 특성이요.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지역적인 주제들이 한두 군데씩, 많게는 세네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에블바디 다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추자 해가지고 8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시험을 보다 보시면 되게 이상한 데서 막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패스를 해도 1차 시험 당락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과목 소개를 일단 먼저 했어요. 저는 회계사고요. 한국공인회계사고요. 2011년도에 합격을 한 다음에 삼정 KPM, 이제 삼정회계법인에서 6년간 근무를 하고 좀 더 나의 길을 한번 펼쳐보겠다 하면서 교육시장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제로 기업 진단을 하거나 실무를 만약에 하실 때 혹시 알아요? 저랑 또 만날지. 이게 사람 인연은 어떻게 되는지 다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2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일종의 유대감 같은 게 형성이 될 겁니다. 지금은 많이 어색하거든요. 이 개강이라는 게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처음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좀 어색한데, 제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제가 회계법인에서 6년 동안 일하면서 했던 업무들이 이런 거예요. 기업 진단. 대신에 회계사니까 숫자를 다루죠.
기업 진단이라는 것도 되게 분야가 많을 거 아니에요. 경영 진단, 경영학 내에서도 인사, 노무, 뭐 생산,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재무 쪽이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재무. 그래서 회계법인 내에서 저는 회계감사는 안 해봤고요. 회계사인데 회계감사는 안 해봤고 재무자문 쪽, M&A라든지 딜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기업들 이렇게 성사시켜주는 거 있죠? 기업들 이렇게 중매해주고 사고 팔고 그럴 때 중간 다리 역할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재무 분석 쪽에는 제가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니 이 기업 진단론을 저한테 맡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실무적인 얘기들도 많이 들을 테니까 지루하지 않게 최대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우리는 경영 지도사로서 뭔가 기업 진단을 할 목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2차 시험까지 가면은 뭐 세부 분야로 나눠지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업 진단을 하는데 그 기업, 그 대상이 대기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쵸?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맞는 회계 기준 배우고 중소기업에 맞는 여러 가지 그 경영학적인 그런 학문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과목을 가르치면서 좋은 거는 뭐냐면 저의 약간 그 경제학적 취지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중소기업이 살아야지 나라가 산다라는 저의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이 중소기업 경영 진단하면서 그 중소기업에 있는 매출들이 성장하고 그 중소기업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도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컨설턴트 역할을 할 거니까.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유니콘? 유니콘? 유니콘이 뭐예요? 유니콘? 그렇죠. 1조입니다. 1조. 1조 이상 그 시가총액을 가지는 기업,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1조 이상 가지는 기업들을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 하고 10조 이상을 데카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엔 데카콘이 없는데 유니콘 기업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타트업부터 시작해가지고 1조를 만드는 기업들이에요. 아시는 거 있나요? 저도 뭐 다 외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쿠팡,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시키는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도 있고 토스 이런 거 사용하시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1조를 만든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소기업이 성장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컨설턴트를 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컨설턴트를 해줘야지 대기업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그러면은 나라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산업별로 이렇게 편차가 좀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그 기초적인 구조로는 제조업이거든요. 예. 근데 제조업은 좀 사양 산업이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이에요. 근데 수출이 잘 안 돼요. 코로나도 뭐 나오고, 이것저것 뭐 이란에 뭐 싸우고, 중미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수출도 잘 안 돼요. 그럼 내수를 좀 키워야 되는데, 내수 키우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일본하고 미국은 내수 기업이에요. 중국도 그렇고요. 웬만하면 버텨요. 수출이 잘 안 돼도.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안 되면 못 버텨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인식들 같이 하면서 컨설턴트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나라가 좀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그 구조조정 업무를 제가 그 KPMG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많이 했거든요. 대기업 간의 구조조정 업무. 근데 대기업 간의 구조조정 업무는 뭔가 이해관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해관계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적절한 가치를 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중소기업 같은 게 구조조정 업무로 M&A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적정한 가치로 가려는 그런 노력들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대기업에 비해서는. 물론 한 사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리스크들은 여러분들이 또 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중소기업 컨설턴트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컨설턴트로서 여러분들이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나라를 저도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 30대 중반 조금 넘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도 이렇게
나중에는 뭔가 저도 회사를 차리는 게 꿈이에요. 결국에 저는 하던 일이 다 숫자 노름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 투자 회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차리는 게 하나의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대기업을 서포트하는 그런 시대는 조금 지났다. 뭔가 대기업을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해서 저는 이런 그 강의를 가르치는 게 여러분들하고 저와의 이해관계가 맞잖아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어디서 이런 얘기? 이거 중소기업 컨설턴트 이게 자격증이 여기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좀 저의 그 신념이라든지 이런 가치관들을 좀 더 얘기하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제가 이 과목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목을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21시간 동안 이거를 다 끝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 책이 옛날에 나온 책입니다. 요 책이죠, 다들. 요 책이 옛날에 나온 책이라서 최근에 기출이 없어요. 2016년도 기출까지 있고요. 17, 18, 19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유인물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걸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은 요 책에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2016년도까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기출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만 잘 반복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70점 정도는 확보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30%는 추가적인 그런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오지만 뭐 공부를 조금 하시면은 그 부분들도 응용을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거기 있는 머릿말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머릿말을 보시면은 2016년도까지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맨 앞이에요. 맨 앞에요. 더 앞이에요. 목차보다 앞이에요. 목차보다 앞에 보시면은 머릿말에 2016년도까지 각 챕터별로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가장 많은 비율이 뭐냐면 재무 분석이거든요. 이 재무 분석을 잘 해야지 여기 점수를 많이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무 분석 부분이 우리가 공부하는데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거예요. 근데 이거 거의 다 암기입니다. 암기 쪽이라 가지고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 진단하고 경영 분석 있죠? 맨 위에 이 두 가지가 경영학입니다. 경영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요. 그러면 경영학을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 부분 커버되는 거죠.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한 개념들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론 있죠? 재무제표론. 이 재무제표론은 뭘까요? 바로 회계입니다. 회계. 그래서 회계를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이 부분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 구조 분석 있죠? 비용 구조 분석이 바로 원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가 관리 회계. 보통 관리 회계야 좀 더 관련 있죠. 그래서 관리 회계 부분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요것도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기업 가치 평가, 신용 평가와 기업 부실 요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워야 되는 개념이 재무 분석, 기업 가치 평가, 신용 평가, 기업 부실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 배웠던 것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은근히 공부할 양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노다지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점수를 많이 획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볼게요. 제1편이 기업 진단 및 질적 경영 분석. 여기가 경영학 부분입니다. 경영학 부분. 그 다음에 제2편 보시면 재무제표 구조 및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이게 회계.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재무 비율들이 있죠. 재무 비율. 그래서 넘기시면 파트 2에 재무 분석 있죠? 이게 기업 진단론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별도로 유인물을 또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암기하기 편하시라고 제가 나중에 암기하기 편하라고 제가 요거는 유인물을 별도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구조 분석 있고 그 다음에 제3편 기업가치평가와 신용평가 기업부실 요것도 나중에 우리가 신규로 좀 배우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신규로 배우는 게 여기 있는 파트 2 재무분석하고요. 제3편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배웠던 거다. 그래서 좀 부담을 덜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셔도 된다. 자, 10페이지 바로 볼게요. 파트 1 기업 진단입니다. 자, 파트 1에 기업 진단이 있고요. 넘기시면 제가
파트 2 질적 경영 분석이 있습니다. 29페이지에 파트 2 질적 경영 분석이 있는데 제가 요거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서 왔다 갔다 거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왔다 갔다 거리니까 잘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10페이지로. 자, 기업 진단에 기업과 기업 가치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보죠. 첫 시간이니까 여러 가지 좀 기본적인 얘기들을 많이 드릴게요. 기업입니다. 기업. 여러분 경영학과 경제학의 차이는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경영학과 경제학. 아무 생각해 보세요. 응? 경영학하고 경제학. 경영학이 먼저 있었을까요? 경제학이 먼저 있었을까요? 경제학이 먼저 있었겠죠. 감이 있죠. 그래도 이 경제학은 시장을 다루는 학문이죠. 시장. 경영학은 뭘 다루는 학문이냐면 기업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태어나면서 경영학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기업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있죠. 그거를 배우는 게 경영학이고 그거를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인 시장을 보는 게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경제학은 안 배우잖아요. 시장은 안 배우고 여기는 경영학을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장도 알아야 돼요. 대신에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뭐 미시경제, 거시경제 하면서 뭐 케인즈 학파 뭐 이런 내용을 배우지는 않아도 되고 대신에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산업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컨설턴트를 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그 산업. 예를 들어서 건설 산업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조선 산업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해운 산업은 어떤 구조인지, 삼성전자는 사업부가 어떻게 돼 있고 각각의 사업부에 어떤 산업에 속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삼성전자의 사업부가 크게 세 가지잖아요. 뭔지 한번 예를 볼까요? 반도체. 그럼 이 반도체의 경쟁 상대는 삼성과의 경쟁 상대는 인텔이에요. 인텔. SK도 물론 경쟁 상대지만 SK는 약간 잽이 안 되죠. 그게 인텔하고 일단 경쟁 상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말고? 핸드폰이 있죠? 핸드폰은 경쟁 상대 누구예요? 애플이죠. 애플하고 아이폰하고 이렇게 경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전자 쪽이죠. 그러니까 가전 쪽이죠.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비상장 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쨌든 가전인데 가전은 누구랑 싸워요? LG랑 싸우죠. LG랑 싸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하나의 기업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산업이 있거든요. 그 산업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감을 잡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을 배우지만 경제학 중에서 산업을 우리가 좀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잘해야 되잖아요. 전문가로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산업 분석이 필수입니다. 산업 분석, 여러분들이 기사를 쭉 읽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수집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기업을 다루는데 자, 기업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제조업이 일단 기반이 되어 있는데 회계에서 배우는 기업과 그 다음에 원가 관리에서 배우는 기업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회계에서 배우는 기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기업이라고 합니다. 상기업. 자, 그러면 상기업 있고 원가 관리에서는 제조기업이라고 우리가 원가를 배우기 때문에 제조기업을 좀 배우죠. 그러면은 우리가 회계 처리 자체는 상기업인데 그러면 상기업이 뭐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기업. 자, 이 상기업을 보시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모든 산업이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만드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유통하는 자. 중간에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죠. 물론 만들어가지고 직접 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구조는 되게 특이한 구조입니다. 만들어가지고 직접 하는 거는 뭐 수제 작업 요 정도지 대부분은 뭘 껴요? 중간에 유통회사를 낍니다. 유통회사. 그럼 유통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단순하게 얘는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연결시켜 주는 기 때문에 이거 뭐 기술 딱히 없어도 되겠네 하지만 이 유통회사들도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쿠팡 제조업체예요, 유통업체예요? 쿠팡 유통업체예요. 가장 대표적인 유통업체입니다. 유튜브 제조업체예요, 유통업체예요? 유통업체예요. 그러니까 유통업체의 역할은 뭐냐면 100을 팔 걸 제조업체가 100을 팔 걸 만을 팔게 해주고 10만을 팔게 해주는 게 유통업체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수수료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상기업은 만드는 자가 아니라 유통하는 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상기업입니다. 그러면 상기업 입장에서 한번 구조를 한번 볼게요. 만드는 자가 90짜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유통하는 자가 두 가지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데 내가 이 90짜리를 소비자한테 넘겨주는 대가로 10원의 수수료를 받을게. 이렇게 하는 구조. 아니면 이 90을 사버려요. 얘가 90을 사버려요. 사버린 다음에 얼마에 팔아요? 100에 팔아요. 이렇게 하는 구조가 있어요. 회계에서는 어떤 구조를 배우냐면 밑에 구조를 배웁니다. 밑에 구조. 내가 요거를 산 다음에 90 주고 사가지고 100에 팔아요. 그럼 100에 파는 순간 이익은 10인데 매출을 100 잡고 그 다음에 원가를 90 잡는 거예요. 되게 심플한 구조입니다. 이게 상기업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가장 심플한 구조가 상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심플한 회계 그 기준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만드는 자의 매출액은 사실 90이거든요. 그러면은 만드는 자가 이 90짜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도 섞고 노무비도 섞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80 들어갔어요. 그럼 얘도 마진이 10이거든요. 그때 요 80이 원가예요, 얘는. 그럼 이 80이라는 원가를 배우는 게 원가 관리 회계고요. 어떤 식으로 이 80이 형성이 되느냐. 복잡하잖아요. 만드는 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유통은 굉장히 심플한 구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만드는 원가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얘는 산계 원가예요. 유통하는 자는요, 산계 원가예요. 얘는 만들면서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또 어떠한 가정을 통해 가지고 이 80이라는 숫자를 산정을 하거든요. 됐죠? 그러면은 다 이런 구조인데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국입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팝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소비자한테 직접 팔긴 파죠. 근데 거기서 유통하는 자가 있긴 있어요. 대리점이에요. 근데 결국은 만드는 자와 유통하는 자가 거의 한 몸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부 우리가 그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은요. 실제로 소비자한테 바로 팔기가 쉽지 않아요. 망이 없으니까. 대기업은 망이 있죠. 돈이 많으니까 대리점 이렇게 그 지역별로 이렇게 두면 돼요. 근데 중소기업은 그걸 둘 수가 없으니까 뭘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유통하는 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유통업이요. 제 장인어른도 이 유통회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평택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장인어른이 하는 유통회사는 기업과 기업, B2B예요, B2B. 그러니까 B2B 유통회사도 있고 B2C,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B2C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유통회사를 이용해가지고 소비자를 파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되게 물건, 제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다른 것에도 다 통용되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요거라고 했죠? 만드는 자 누구예요? 컨텐츠 만드는 유튜버들이잖아요. 유튜버들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유튜브라는 유통 채널을 통해가지고 소비자한테 팝니다. 물론 그 수익 구조는 광고 수익이겠지만 뭐 다양한 수익 구조도 요즘에 이렇게 생겨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유튜버예요. 유튜버예요. 이거 아무나 만들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유튜버예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지한송이라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학원은 제조업체예요? 여기 유통회사예요? 학원 유통회사죠. 그러면 제조업체는 누구예요? 강사죠. 그렇죠. 강사가
뭘 만들어요? 강의라는 어떤 무형의 자산이죠. 그 무형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이 학원이라는 유통회사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파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똑같은데 구조만 조금씩 다른 거예요. 자, 멜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멜론이라는 회사는 만드는 자예요, 유통하는 자예요? 멜론 유통이죠. 그렇죠? 그럼 만드는 사람들은요? 음악가들이죠. 작곡가들, 가수들. 그런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을 소비자한테 팔기 위해서 그 유통회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회사, 우리는 제조 강국이다 보니까 뭔가 만드는 데 되게 막 혈안이 돼 있어요. 물론 되게 중요하죠. 좋은 거 만드는 거. 그러니까 좋은 거 만드는데 못 팔면 도로 묵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은 좋은 유통회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만 어떤 기업에 가서도 이 기업이 유통회사인가 제조업체인가 일단 요것부터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좀 더 쉬워져요. 그 회사를 분석하기가. 아시겠죠? 요걸 말씀드렸고 결국은 우리가 경영학 내에서 기업을 다루는 학문인데 그 기업이 상기업일 수도 있고 제조기업일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상기업은 유통회사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조기업은 여기는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최종 소비자, 이 소비자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우리 같은 일반 개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구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볼까요? 이게 시험 목적이니까 이제는 기업의 의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목표는 뭘까요? 기업이 달성하는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윤 추구예요. 이윤 추구. 기업이 그 이윤 추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투입해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한다.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한다. 요거는 제조업체의 느낌에서 서술을 한 거겠죠? 어떻게 느낌이 좀 보시죠? 그 다음에 이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는 활동의 수행 주체 또는 경제단을 만든다.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자 기업의 특징들을 한번 볼게요. 1, 2, 3, 4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정리해 주세요. 기업은 협동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협동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기업의 내부에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들. 생산부서 있죠. 그 다음에 총무과도 있고 인사과도 있고 회계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최종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부서들을 하나씩 배우는 게 경영학이죠. 생산관리 배우고 인사 노무관리 배우고 그 다음에 재무관리 배우고 이런 것들이 경영학에서의 부서별로 이렇게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은 본질적으로 생산 기능을 수행하고 그 생산 기능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유통회사만 있으면은 나라가 운영되지 않아요. 기업이 운영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만드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은 유통회사만 있으면 뭐예요?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죠. 사실 유통회사 없어도 돼요. 만드는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근데 유통회사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3. 기업은 실체로서의 독립적 존재이다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업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주. 기업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주주가 있는데 여기서 기업을 독립적 실체라고 부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을 다른 말로 법인이라고 하거든요. 법인. 법인. 법적으로 부여된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닌데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이 뭘 하죠?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기업이 먹고 마시는 걸 못하지만 사고 파는 거는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법적으로 부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을 누가 만드냐면 주주들이 만들거든요. 주주들이. 자, 주주들이 이 기업을 만들 때 독립적인 실체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주주가 죽어요. 예를 들어서 사망해요. 기업도 같이 사망합니까? 아니에요. 이 주주, 사망한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들고 있었겠죠? 이 주식을 남한테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계속 살아있고 그 기업의 주인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가 발행한 주식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발행한 주식.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인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겠죠.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삼성전자의 발행한 주식 수가 60억 개입니다. 60억 개. 60억 개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해가지고 더 많아진 거거든요. 어쨌든 그 60억 개가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고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거고요. 그 주인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하나지만 주인은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이 곧 주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1인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1인 기업을 컨설턴트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주식회사니까 여러 가지 주주와 이게 기업을 좀 분리해야 돼. 1인 회사라도 기업 따로 그다음에 주주 따로예요. 분리가 왜 되냐면 기업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고요. 주주가 내는 세금은 소득세예요. 아예 구분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기업이 이 주자 독립적인 실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좀 더 이 책에 없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래요. 기업의 활동을 제가 쭉 한번 적어볼게요. 기업은 이제 내가 뭔가 치킨 장사를 하려고 해요. 그럼 치킨 장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내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한테 빌릴 수도 있을 겁니다. 조달입니다. 그러면 돈이 생겼어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돈이 생겨가지고 뭘 합니까? 투자를 합니다. 투자. 치킨 튀기는 기계도 사고 그 다음에 뭐 임차료도 내려고 그 부지도 알아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투자겠죠. 투자를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죠. 그러면은 생산하고 판매하면은 여기서 이제 돈이 발생하죠. 그 돈을 어떻게 하냐면 분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최종 완성이에요. 분배. 이 분배는 누구한테 분배를 하는 거냐? 바로 내가 조달한 사람들 있죠. 내가 조달할 때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빌려준 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분배예요. 됐죠? 제가 생산이라고 쓴 거는 제조업체 입장에서 생산을 썼는데 상기업, 유통회사는 얘를 뭐라고 쓸까요? 구매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유통회사에는 구매부서가 따로 더 많거든요. 제조업체도 뭐 구매부서가 있지만 어쨌든 구매 대신에 생산 대신에 구매라고 쓰면은 상기업 관점에서 하는 거구나. 상기업도요. 쿠팡이 처음 만들 때 돈을 조달합니다. 그 외국에서 다 조달했어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합니다. 거기 있는 그 창고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통회사들은 창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창고 부지 사고 이렇게 창고 사는데 투자하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고 분배를 합니다. 판매를 한 거를 다시 투자할 수도 있죠. 분배 안 하고 재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reinvestment, 재투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달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조달을 하는데 내 돈으로 조달한다. 내 돈으로 내가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업을 독립적인 실체라고 봤잖아요. 내 돈으로, 기업이 내 돈이 어디 있어요? 기업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주주한테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독립적인 실체니까. 내 돈으로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주주라는 하나의 개인한테 돈을 빌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업이. 그러면은 기업은 주주나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 일반적으로 돈을 조달합니다.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주주가 곧 기업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아예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돈을 조달하냐? 여러분 발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발행? 주식을 발행한다, 뭐 사채를 발행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발행을 통해 가지고 돈을 조달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킨 장사를 할 때 돈을 조달할 때는 보통 뭘 생각하시면 은행에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돈을 조달해요. 자,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조달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달이에요. 그런데 발행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이름이 지한송이거든요. 지한송과의 1일 식사권을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썼어요. 1일 식사권, 지한송과의 1일 식사권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오려가지고 제가 들고 왔어요. 얼마에 살 거예요? 안 사잖아요. 안 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1일 식사권을 이렇게 종이 쪼가리, 이 종이 쪼가리 똑같은 종이 쪼가리인데 워렌 버핏이라고 써 있어요. 워렌 버핏과 1일 식사권 사잖아요. 뭐예요? 그 종이에 대한 가치거든요. 그 종이에 대한 가치. 이게 물건은 아니죠. 물건은 아닌데 뭔가 무형의 어떤 자산들이 그 종이 안에 있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거를 사고 싶은 거예요. 티켓도 하나의 그냥 별거 아닌데 그 티켓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뭘 볼 수 있냐면 공연을 볼 수 있고 뭔가 자신의 효용을 높일 수가 있어요. 지한송과의 1일 식사를 한다고 효용이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워렌 버핏하고 식사를 하면 효용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돈을 주고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조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자, 요거 말고 기업이 하는 방식을 볼게요. 제가 아까 종이 1일 식사권이랑 종이를 만들었죠. 그거 자체가 발행이에요. 그 자체가 발행인데 제가 발행한 이 종이 쪼가리는 가치가 없어요. 자, 삼성전자가 발행이라는 업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발행할 수 있냐면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니까. 자,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물론 이렇게는 하지는 않겠지만 집에서 서초 사옥에서 종이를 만듭니다.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이 종이에다가 뭘 적을까? 1. 이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의결권을 줄게. 그 다음에 2. 배당 줄게. 요거를 하나씩 발행하는 거예요. 뭐 몇만 개, 수십억 개 이렇게 발행하는 거예요. 발행한 다음에 시장에 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사겠죠. 그러면은 기업은 여러분들이 샀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팔았어요.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면서 기업은 어떻게 됐어요? 조달했어요.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빌리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은행에서 빌리는 거면 확실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뭔가 권리를 만들어가지고 팔고 여러분들은 이 종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 샀겠죠. 이게 발행시장입니다. 그 발행시장이고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은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만기 3년 이자율 쿠폰 레이시라고 하는데 이자율 10% 액면가 뭐 100억 내가 1년마다 10억씩 주고 마지막에 100억 줄게. 이러한 권리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얼마를 주고 살지는 그 시장의 이자율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회계에서 사채를 배웠으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건데 어쨌든 요거에 대한 가치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은 뭔가를 발행해가지고 시장에 팔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샀어요. 기업은 조달했습니다. 조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투자하고 생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업은 어떠한 의무가 있어요? 나중에 1년마다 10억씩 줘야 되는구나. 만기가 되면 100억을 줘야 되구나. 이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은행에서 빌리는 거랑 비슷하지만 느낌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따로 있습니다. 발행 시장이 따로 있어요. 그 발행 시장을 통해 가지고 돈을 조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달할 때 중간에 그 브로커가 껴야 되거든요. 사실은 중간에서 이렇게 브로커 역할을 해가지고 잘 조달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을 주는 그 브로커들이 증권회사예요. 아시겠죠? 증권회사가 그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증권회사의 IB 부서라고 하죠. Investment Banking. 경영학도들은요, 이 IB를 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IB가 뭐 좋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다 사람 사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증권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기업은 증권회사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달을 채권자와 주주한테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분배를 나중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자한테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면 이자 형태로 분배를 하고요. 주주한테는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는 거냐면 배당 형태로 분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내용이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기업은 실체로서의 독립적 존재이다. 이런 거 이해하시고 그래서 제가 법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계 정부와 함께 기업은 개별 경제의 단위다. 하나의 단위다.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했으니까 먹고 마시고 이거 빼고는 경제활동 다 할 수 있다. 경제활동의 직접적인 주체이다. 이런 것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분류. 이 분류 보고 잠깐 쉴게요. 저 분류에 11페이지에 1번 개인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1인 기업, 개인 기업이 있는데 개인 기업은 소유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기업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냥 한 명에서 다 합니다. 한 명에서 다 해요. 소유와 경영을 한 몸에서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게 한 명이에요. 1인 기업. 개인 기업은 혼자서 하는 거니까 1인 기업이라 보죠. 동업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명이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거기 있는 한 명 회사, 이제 회사가 등장하죠. 한 명 회사. 한 명 회사가 있고 합자회사가 있습니다. 합자회사. 자, 그래서 그 한 명회사는 소유와 경영을 같이 하는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 두 명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한 명 회사는 소유와 경영을 같이 하는데 두 명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자회사는 뭐냐? 합자의 요 자자가 사람 자자가 아니라요. 재물 자자예요. 재물. 그러니까 돈 자자예요. 돈. 그러면은 돈을 조금 구별을 한다는 건데 돈을 구별한다는 건데 자, 합자회사는 소유와 경영을 같이 하는 소유와 경영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조달만 해주는 있죠. 조달. 돈만 투자하는 거예요. 돈만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을 같이 하는 한 명 회사의 요 사람 중에 이 두 명 이상의 그 한 명 회사는 소유와 경영을 두 명 이상이 하는데 합자에서는 소유와 경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요것도 한 명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조달만 해주는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유와 경영을 같이 하는 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무한책임 사원이라고 합니다. 무한책임. 무한책임이라 부르고 조달만 해주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한책임 사원이라고 합니다. 유한책임 사원.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소유와 경영을 같이 하고요. 조달만 해주는 사람은 제가 요 별표를 이렇게 쓸게요. 이따가 조달만 해주는 거니까. 그럼 합자회사는 여기는 유한책임 사원이 이제 등장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개인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기업. 그래서
무한하다. 책임은 무한하다. 일단은 소유와 경영을 같이 하면 일단은 책임이 무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명회사 직접 무한 연대 책임을 지는 2인 이상의 사원 무한 책임 사원입니다. 출자도 하고 책임도 무한으로 지고 여기까지. 그래서 연대 무한 책임을 진다. 요거를 잘 마지막 줄에 있죠? 연대 무한 책임을 진다. 그거까지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3번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을 지는 출자자, 무한 책임 사원, 소유와 경영을 같이 하는. 그 다음에 유한 책임을 지는 출자자, 조달한 사람이죠. 조달해준 사람이죠. 조달해준 사람. 요거를 출자자라고 부릅니다. 출자자. 출자자, 유한 책임 사원입니다.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은 출자도 하고 그 다음에 경영에도 참여해요. 그런데 유한 책임 사원은 출자만 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그 활동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 무한 책임 사원이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 과거의 형태죠. 이게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형태도 우리나라에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거든요.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한명회사 느낌이 많은 법무법인이 있거든요. 합자회사도 있고 한명회사도 있는데 최근 추세는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많이 없어지는 추세긴 하지만 과거에 한명회사 합자회사라고 치면은 법무법인들이 한명회사가 좀 많아요. 한명회사 다 이렇게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회사 볼게요. 유한회사. 자, 유한회사. 유한회사가 등장하는데 이제 이 무한책임 사원이 없어지고 죄다 유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하는데 자, 출자를 하고요. 출자를 하고 경영에도 참여를 하는데 대신에 유한 책임만 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한 책임과 무한 책임을 좀 더 제가 숫자로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조달했어요. 100을 조달했는데 조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주주들. 여기 있는 사원들은 다 주주예요. 여기 있는 사원들은 다 주주인데 주주한테 50 조달했고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 50을 조달해가지고 100이라는 자금을 마련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100을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기업을 운영할 거 아니야. 그런데 기업이 안 좋아졌어요. 기업이 안 좋아졌어요. 기업이 8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가치가 80으로 떨어졌어요. 어쨌든 이 80을 채권자랑 주주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채권자한테 먼저 줄까요? 주주한테 먼저 줄까요? 채권자한테 먼저 주는 겁니다. 채권자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 있죠? 자녀 재산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채권자는 얼마 받아야 돼요? 채권자는 50 받아야 되고요. 주주는 이제 나머지 30을 받으면 됩니다. 주주가 마지막에 가져가는 거니까. 자, 더 떨어뜨려 볼게요. 이제 40이 됐습니다. 40. 자, 40이 되면 채권자는 얼마 가져가요? 40밖에 못 가져가죠. 40밖에 못 가져가고 주주는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 주고 난 나머지가 주주 몫인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여기서 이제 무한 책임과 유한 책임을 좀 배워볼게요. 무한 책임은요. 주주가 뭐라도 팔아서 장기라도 팔아서 채권자한테 10을 줘야 됩니다. 채권자는 50이라는 그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를 주주가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한 책임에는요. 주주가 투자한 요 50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50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뭔가 이게 안 팔아도 돼요? 안 팔아도 되고 그냥 나의 돈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무한 책임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팔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금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채권자한테 돈을 줘야 돼요. 이게 무한책임인데 유한책임은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에 대한 개념은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은 유한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부터 해볼까요?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기업 채무에 대한 유한 책임을 부담하는 출자자로 구성됐다. 1인 이상 50인 이내. 이게 규정이 좀 바뀌긴 했는데 일단은 뭐 우리 이건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소규모 기업을 말한다. 1인 이상. 그래서 출자자가 경영에도 직접 참여하는데 책임은 유한하다. 굉장히 출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여기 한명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책임도 다 지잖아요. 다 지는데 유한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은 유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한명회사를 설립하겠어요? 유한회사를 하지. 근데 왜 한명회사를 할까요? 규정이 많아서 그래요. 유한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은 규정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유한회사를 하게 되면은 뭔가 감시 체계가 더 많아져요. 근데 한명회사는 감시 체계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회사보다는 한명회사 하려고 하지만 감시 체계 좀 있어도 돼. 그래도 유한 책임이 어디야? 이게 무시 못 하거든요. 무한 책임은 그냥 골로 가는 건데 유한 책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 돈은 보장되는 거예요. 이 돈까지는 못 가져가요. 내가 집안에 이렇게 꿈쳐놓은 이 금덩어리는 못 가져간다고요. 그냥 내가 출자한 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는 조달할 때 되게 복잡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이렇게 될 걸 또 두려워해서 연대 책임도 지고 뭐 그다음에 뭐 보증도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추가적으로 좀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회사가 바로 주식회사죠. 자, 주식회사 보면은 요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출자를 하는 유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이제 주주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자가 등장합니다.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영이 분리가 된 겁니다. 주식회사는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출자자가 다 경영에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출자자 중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내부 주주도 분명히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전문 경영인을 둬야 되고요. 출자자는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재벌 구조는 사실 이건 아니죠. 우리나라 재벌 구조는 출자를 한 내부 주주들이 거기 있는 그 주총해가지고 지네들끼리 다 먹잖아요. 그게 그 우리나라 재벌 구조인데 요새는 또 좀 세상이 좀 변하고 있어가지고 전문 경영인을 많이 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5가지 기업을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회사 한번 볼까요? 자본과 경영을 분리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경영을 분리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영을. 그래서 1인 이상의 유한 책임으로 구성된 회사. 그러니까 꼭 그 2명 이상 안 돼도 돼요. 주식회사는 1인도 됩니다. 1인도 돼요. 1인 주주도 있잖아요. 1인 주주. 그러면 주식회사의 장점이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 세 번째 줄 끝에 보죠. 주식회사는 자본 조달의 용이성, 유한 책임, 소유권 양도의 용이성. 이 소유권 양도의 용이성은 뭐냐면 주주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남에게 팔고 싶어. 그러면은 뭐 기업의 눈치 안 보고 남에게 팔 수 있어요. 어디서? 코스피 시장이라든지 코스닥 시장에서 팔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장회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상장회사도 뭐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끝까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중간에 누구한테 양도를 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용이성, 소유의 경우에 분리된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독립적 실체,
그가 그 주식회사라는 그 회사 자체는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 독립적인 실체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주석이 있네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서 1.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라서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은 주총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주총과 이사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볼게요. 주식회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에 출자한 주주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 회의를 통해서 이 기업을 운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의사결정을 주주들이 다 하기는 쉽지 않아요. 모든 의사결정을 주주들이 다 하기에는 주주들은 그냥 투자만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의사결정을 다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뭘 두냐면 주총에서 뭘 또 만드냐면 이사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주총에서 이사회를 만들어요. 그 이사회는 주주들이 선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사회에서 그 기업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 있죠? 경제활동들. 그 이사회에서 담당을 하고 주주들은 중요한 것들만, 예를 들어서 막 합병을 한다든지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주들이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거래처를 고른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으로부터 돈을 조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주들이 하지 않거든요. 이사회에 맡긴다고 해요. 그럼 이사회에서 일상적인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담당하시고 보시면 되고 그 이사회의 대표이사가 있죠. 그 대표이사. 그것도 다 주주들이 선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그 주석 1번에 써져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그 회사의 분류 충분히 정리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요. 나머지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퀴즈를 풀어보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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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